네. 자, 메아리 소리 잘 들으셨죠? 예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아마 팟빵 쪽에 송출이 될 때 조금 에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빨리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으셨죠? 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강승원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과 함께 미국의 금리 또 우리의 금리 결국은 이제 이 시장 전체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 하면 이제 역시 금리일 텐데 이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는 뭐 예상을 했듯이 동결을 했고요. 네네. 네, 동결을 했고 뭐 동결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아마 당분간 혹은 상당 기간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은 우리나라는 좀 높은 것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기축 통화의 통화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자국 경제 상황이나 물가에 100% 맞춰서 대응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랑 영국 같은 나라들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축 통화다 보니까 뭐 유럽은 6월 달에 인하를 안 하면 그게 서프라이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네. 영란은행은 베일리 총재가 어쨌든 빠르면 6월 늦어도 8월 뭐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사실 한국은 미국의 인하 신호 그러니까 조금 더 분명해지는 거를 보기 전까지 사실 먼저 강한 콜을 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 조금 고무적으로 봤던 거는 네. 저희가 사실 뭐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1분기 GDP 특히나 다들 내수 안 좋다 했는데 워낙 갑자기 1분기에 깜짝 내수 반등이 나오는 바람에 네. 이거 뭐냐?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분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도 하기도 하셨는데 뭐 그래서 시장에서 고민했던 거는 과연 저것 때문에 물가 전망까지 올릴까? 혹은 지금 한국형 점도표라고 총재께서 그 위원들 중에 몇 분이 금리 인하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시도들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지금 한 명의 위원분께서 3개월 내 금리 인하 의견을 주고 계신데 예. 과연 그분이 사라졌을까? 이게 두 가지 궁금증이었는데 네. 다행히 어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려도 물가 전망치는 유지를 했고요. 3개월 내 금리 인하 전망 갖고 계신 위원님도 여전히 유지가 돼서 일단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만 콜을 주면 한국은행도 인하할 수 있다. 이 정도 기대감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그러면 언제 콜 줄 거냐가 이제 핵심일 텐데 연준은 아직까지도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별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시장 참가자분들 만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예. 아마 뭐 되게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이 프로를 많이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매주 바뀌는 거에 집중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올해 초에 시장에서 프라이싱 했던 게 6번, 7번 금리 인하 보다가 2월 달에 뭐 3번, 4번 보다가 3월 달에 2번, 3번 보다가 4월 달에는 노컷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심지어 금리 인상 얘기까지 4월에 나오다가 지금 2번 인하 정도 보고 있잖아요. 네. 매달 바뀌고 최근에 뭐 야 월러라는 애가 가장 좀 입김이 강하다는데 걔가 연말 인하 본다는데 근데 사실 시장에서 올해 연초 금리 랠리를 주도했던 촉발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바뀌는 연준의 코멘트나 시장의 프라이싱보다는 조금은 하드한 넘버들 그러니까 트렌드가 나올 수 있는 고용,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연준이 입으로는 버벌로는 적어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영공께서는 언제쯤이 될 거라고 참 어쩜 보면 의미 없는 전망 같기도 한데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 컨센은 9월이 컨센인데 네. 저희는 7월도 배제할 수 없고 일단 7월이요? 네, 7월 배제할 수 없고 7월을 보고 있고 네. 지금 7월을 보는 하우스가 이게 여의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 골드만삭스, JP모건, 노무라 이런 애들이 7월을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100% 무조건 7월 이것보다는 9월보다는 7월 가능성이 높다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1분기 때 지표 3가지
그러니까 1월 물가 서프, 2월 서프, 3월 서프를 보면서 연7번의 금리 인하가 완전히 사라졌던 거잖아요. 네. 4월 달에 저희가 드디어 처음으로 고용과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을 봤고 저희는 6월 달에 확인되는 고용 물가 그리고 7월 전에 확인되는 고용 물가 그러니까 3개월 그러니까 1분기 물가는 서프였으면 네. 2분기 고용 물가는 그래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일 거다. 그런데 FOMC가 7월 31일에 있습니다. 8월 1일 날 발표가 되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9월까지 미뤄지는데 그럼 조금 개인적으로는 뭐 불편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험용 금리 인하 관점에서 7월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1분기 서프라이즈라는 게 물가도 잘 나왔고 고용도 엄청 잘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죠? 아니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전월 대비로도 잘 나오고 네. 전분기 대비로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1분기 고용과 물가는 다 잘 나왔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기저효과가 없이도 네. 2분기 때 고용 물가가 나이스하지 않을 것. 근데 그것들이 확인되고 나면 8월에 FOMC가 없고 9월까지 넘어가면 2달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연준에선 보험용 금리 인하의 첫 삽을 뜰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7월 가능성이 오히려 9월보다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네, 점치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는 있습니다. 거죠. 만약에 7월에 하게 되면 지금 이제 5월 거의 뭐 말이니까 2달 남았습니다. 그 2달 정도 이제 남은 거죠. 2달 채 조금 덜 남은 것 같기도 한데. 7월 31일 날 7월 FOMC랑 31일이에요. 7월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각으로는 그래서 8월 1일 새벽 이게 발표가 그렇습니까? 됐고요. 그래서 7월 전까지 네. 저희가 총 이게 지금부터 두 개 더 보는 거고 어쨌든 3월 FOMC 이후에 4월, 5월, 6월 고용 물가 지표 다 보고 확인하고 FOMC 들어갑니다. 네, 물가가 어느 선 혹시 뭐 어느 정도 선이면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향만 잡히면 됩니까? 이게 전월비로 결국은 그러니까 네.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한두 번이면 실수일 수 있어도 여러 번 반복되면 의도라고 저희는 해석하는데 작년부터 보시면 모두가 다 물가 안 잡혔다 다들 얘기하고 연준도 인정을 하는데 막상 기자회견 때마다 파월이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저희들의 해석은 파월이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파월이 굉장히 조금 정부 친화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물가를 잡고 싶긴 한데 그걸 꼭 올해 마무리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승전 선언을 꼭 오래 할 필요는 없고 그것에 대한 승전 선언을 일찍 하려다가 괜히 또 경기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물가는 그래서 방향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고용은 레벨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보는 게 조금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다음 달에 확인된 5월 지표는 저희가 연초 이후에 물가를 보면 가장 크게 3인방이 물가를 올린 당연히 주거비 그리고 가솔린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기사 같은 거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미국에서 서비스 물가가 어쨌든 화두잖아요. 예. 서비스 물가 중에 주거비 빼면 기여도 압도적인 1등이 이제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자동차 보험료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물가가 저렇게 나오는데 왜 채권쟁이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콜을 놓치지 못하냐. 예. 저도 그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작년처럼 그냥 놀고 먹는데 들어가는 물가가 막 올라가. 그러면 사실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데 네. 자동차 보험료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볼 수 있냐? 내가 돈을 벌었다고 비싼 자동차 사고 비싼 데 가서 밥 사 먹고 이런 거는 오케이인데 네. 돈 벌었다고 내가 자동차 보험을 좀 비싼 걸로 바꿔볼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파월이 찍어줬던 네. 야 서비스가 중요한데 서비스 중에서 주거비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 주거비 빼고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수요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주거비, 에너지 제외 서비스 물가를 보자고 하는데 그 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게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팔로우하고 있는 데이터 보면 5월 달에 처음으로 전월비로 약보합 그리고 가솔린 가격도 저희가 연초 이후 처음으로 전월비로 마이너스 7%? 네. 어제서 유가가 더 빠졌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5월 달에 전월비 물가가 갑자기 훅 빠져줍니다. 그 자동차 보험 이게 전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지 않아요. 굉장히 높지 않은데 전체 물가는 아닌데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서비스 쪽에 물가에서는 조금 높은 있고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랑 가솔린 가격 그리고 주거비가 지난달에 그래도 적어도 네. 그러니까 둔화되는 흐름 정도로 복귀했다고 보면 다음 달에 확인될 물가 고용 보면 적어도 지금은 시장에서 1번에서 2번 인하 정도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번 인하는 좀 확신이 설 것 같고 네. 그 다음 지표 보면 결국 그러면 7월이나 9월이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는 마치 7월은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것 같은데 7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거의 흔히 말하는 50-50다. 5대5인데 네. 아마도 7월 31일 전에는 가능성이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은 어떻습니까? 임금이 결국은 이제 뭐 임금이 올라가면 또 물가 따라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는 수준이 지금 역시 약간 안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수준이에요. 그렇죠. 다행히 1월 달에 MOM을 크게 올랐다가 2월, 3월에 둔화되는 흐름이었고 저희가 네. 최근에 봤던 2분기 첫 데이터인 4월에도 임금이 좀 많이 좀 안정화돼서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저희가 그 연준이 임금 데이터를 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한 게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1분기에 급등하니까 야 이거 또 임금 올라와서 막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가 보는 그 근거가 그 올해 연초에요. 52개 주 중에 25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가 1분기 때 싹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네. 반대로 말하면 2분기에는 또 역기저가 나와요. 그럼 그게 또 7월 달에 확인될 텐데 그럼 2분기에 QOQ로 임금은 다시 또 안정화되는 흐름일 거다. 그래서 네. 1분기와는 조금 다른 흐름의 2분기 데이터들이 나와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금리 쪽에서는 안정적인 그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엊그제 한번 나왔던 뉴스긴 한데 엊그제 맞나요? 그 정부가 지금 뭐 최근에 2,200억 달러인가 재정에서 미국 정부가 재정에서 뭐 그만큼 돈을 풀었다. 요런 이제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돈 많이 풀게 되면 2,200억 달러면 뭐 한 26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돈이 이제 풀려 버리면 결국은 그게 또 물가 좀 자극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우려도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누가 만들어냈냐 연준의 실책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재정의 실패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그게 아마 말씀하신 게 추가로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 아 그런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나올 거냐는 다른 문제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법원에서 야 그 학자금 대출 탕감하는 거 없애 그거 안 돼 했더니 바이든이 내가 재선되면 내년에 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계획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조금 저희가 고무적으로 보는 거는 재정 적자는 그러니까 이번 회계년도 와서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이 주는 물가 상승 압력도 전년보다는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관세 얘기도 많이 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미국 이제 관세 많이 올린다는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관세 올린다는 게 미국의 물가 올라간다는 거랑 뭐 크게 다른 말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관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큰 흐름이랑 단기적 데이터들은 좀 달리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2016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네. 2017, 2018년도 하면은 아마 모든 주식시장에 있는 시장 참가자분들의 화두가 미중 무역 전쟁이었을 거고 그때 서로 관세 부과한다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네. 관세 부과하면 물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관세는 세금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화두였는데 실제로 2017, 2018년에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당장 물가를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길게 봤을 때 어떤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랑 중국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계속해서 건너가고 있는 거고 네. 글로벌리 봤을 때 밸류체인 조정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세계화가 탈세계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이거엔 동의. 근데 저희가 야 이거 관세 올리니까 바로 물가 올라갈 거야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더라. 그게 2018년 저희가 한번 경험해 봤던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물가가 좀 이제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상황. 그리고 몇몇 지표들이 좀 나와주면 아마 이르면 7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 정도로 이제 말씀 좀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까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미국의 경기, 특히 이제 소비 경기에서 예를 들면 워낙 이제 물가가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식당을 가서 밥을 사 먹지 못할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나 뭐 월마트 같은 데가 막 정말 줄을 막 맞아요. 예, 이렇게 막 서서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해 먹는 쪽으로 이제 간다. 그리고 카드 연체율도 꽤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나라 역시도 뭐 그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뭐 금리 인하를 고민하기 이전에 이미 경기 침체 같은 걸로 빠르게 저 스위치 되는 건 아닌가. 지금이 막 경기 좋다, 경기 좋다, 뭐 경제는 잘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위에서는 엄청나게 하지만 사실은 밑에서부터 굉장히 빨리 무너지면서 역전되는 거는 아닌가 하는 걱정을 또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빈부격차가 엄청 커지고 있고 예, 위에는 단단하고 아래쪽은 약해지고 있다는 거에 100%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그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거냐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네, 그거를 시장 참가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시장에서 지금 결국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쭉 고원지대의 경제가 머무는 노랜딩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소프트랜딩 있을 거고 하드랜딩 있을 건데 네, 지금 시장의 일단 컨센은 노랜딩 정도인 것 같아요. 경제는 너무 좋다. 문제가 없어. 근데 저희가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하위 쪽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네, 근데 대선 앞두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7월 달에 보험용 금리 인하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미나 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니까 되게 조금 원초적인 질문인데 네, 경제가 좋은데 왜 금리 인하해요? 경제 좋다며. 실업률 여전히 뭐 올라온다고 해도 4% 언더면 낫지 않냐? 그러면 어떤 말씀 드리냐면 경기 침체용 금리 인하가 있고 네, 보험용 금리 인하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뭔가 샥이 나와서 인하를 할 때가 있고요. 보험용을 인하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그 1995년, 1998년 그리고 가장 비근한 사례로 2019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얼마 안 됐는데 2019년에 네, 그때 이제 채권 전략 자료들, 주식 전략 자료들 보시면 다 어떻게 써 있냐면 네, 1990년대식 보험용 금리 인하 전망이라고 다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막 끝나냐 안 끝나냐 막 이러면서 되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분명히 2018년에 연준이 금리 4번 올리고 2019년에도 올릴 거다라고 하다가 2018년 연말에 갑자기 조금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슬슬 흐트러지니까 2019년에 원래 금리 2번 올릴 거야 하던 파월이 급격하게 스탠스를 꺾어서 반년 만에 인하로 틀고 7월에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얘기했던 코멘트가 보험용 금리 인하예요. 인슈런스 컷 뭐 이렇게 맞습니다.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게 2019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네. 근데 보시면 과거에 보험용 금리 인하했었던 1995년, 98년, 2019년과 지금 경제 성적표를 비교해 보면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때보다 경기가 안 좋아요. 가장 비근한 사례로 2019년에 보험용 금리 인하할 때보다 네. 고용과 경제 GDP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만약에 리세션 컷을 얘기하면 그거는 조금 좀 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저희는 보험용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2019년보다 GDP 갭, 실업률 갭이 낮더라. 그러니까 그때보다 경제가 더 좋으면 네. 보험용 금리 인하도 아니야. 금리 인하 못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안 좋다. 그럼 그때도 보험용 금리 인하 했으니 올해도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용 금리라는 거는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땐 당연히 경제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 풀고 뭐 하려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이제 그 리세션에 의한 금리 인하인 거고 그게 아니고 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미리 우리가 좀 더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가 안 떨어지게 잘 좀 한번 해보자. 맞아요, 이게 이제 맞아요. 보험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보험용이란 이름이 붙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판단 미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칫 이게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아까 말씀해주신 뭐 11월쯤에 이제 있다고 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쨌든 11월까지는 잘 버텨줘야 되고 막 그렇죠. 좋은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조금 뭐 선택이 좀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나중에 크게 돌아올 가능성도 좀 있긴 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에 대한 고민보다 최악의 결과를 기준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또 다른 그림이 보여지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책 당국자 그리고 그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해 보실 때 최악의 결과는 네. 11월 전에 경기 침체가 최악의 결과 아니에요? 대선 전에 집권당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최악의 결과는 물가가 다시 재가속화되는 것보다는 네. 경기 침체가 최악의 결과입니다. 근데 11월에 대선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보험료 금리에 대한 니즈는 엄청나게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미스 판단이었어.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미스 판단을 너무 늦게 인하를 하는 바람에 침체가 올 수 있고 일찍 하는 바람에 물가 재가속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두 개 중에 뭘 더 싫어할까를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아마도 침체를 더 싫어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를 저희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 하위자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 안 좋지 않겠어요? 안 좋은 건 맞는데 빨리 안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 상위 20%의 소비가 전체 하위 60%의 소비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하위 60% 소비만큼 해요.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러냐?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도 소득 상위 20%의 소비가 하위 60% 소비랑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야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 맞아요. 근데 경제 전체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아직 유난 떨 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는 투표권은 다 1인 1표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야, 미 대선까지는 무조건 안 떨어지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미 정부가 어떻게든 버티거나 혹은 뭐 어떻게든 저기 안 무너지게 증시도 안 무너지게 할 거라고 하는데 그 의견도 대체로 동의하세요? 네. 그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거. 과거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과거에 그러니까 노력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게 노력할 거다라는 생각에는 100% 동의를 하는데 네. 과거 실제 침체가 그렇게 되면 그 논리가 맞으려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한 번도 경기 침체가 안 왔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왔었어요. 과거에 대선이 있는 해에 뭐 코로나는 빼고 봐더라도 네. 대선이 있는 해에 침체가 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으로 절대 안 올 거라 생각 동의하지 않고 대신 동의하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든 노력 정책 당국이 노력은 할 거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까를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채권적인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게 심플한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네. 결국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노랜딩이냐 소프트냐 하드냐인데 채권적인 입장에서 하드랜딩이 오면 땡큐인 거고 적어도 연준은 그 소프트 랜딩을 유도하지 않겠냐. 네. 그러면 사실은 재가속화 다시 경제가 계속 뜨거워져서 물가 올라가고 이런 재가속화만 아니라면 여기서 채권은 해봄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금리가? 어제 기준으로 대략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10년물 기준 대략 4.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물 기준 4.5. 그러니까 정확히는 4.44, 46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정도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여기서 뭐 크게 더 위로 튈 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그리고 대신에 저희가 빠지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리세션 컷을 주장하면 금리도 많이 빠질 텐데 저희가 그냥 말하는 인슈런스 컷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네. 빠지더라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금리가 높고 지금 어닝스 일드라고 하죠. 예. S&P 어닝스 일드가 미국 10년물 금리랑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무위험 자산 금리가 그렇게 높으면 당연히 최근에 리테일 고객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열심히 찾아서 힘들게 발품 팔아서 주식하는 지수 수익률과 아무것도 안 해도 딸깍 살 수 있는 금리 수익률이 지금 똑같다면 적어도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금리를 가져간다라는 생각 자체는 네네.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 위로 더 금리가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럼 아예 지금은 굉장히 긴 기간에 뭐 30년짜리든 혹은 뭐 그 이상이든 굉장히 긴 듀레이션의 그런 채권을 사는 게 왜냐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지지 위로만 안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주 긴 걸로 해서 조금 많이 먹어보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저희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가
어쨌든 올해 인하가 있다고 보면 네. 인하가 있는 해의 성과는 대부분 단기 금리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30년짜리, 10년짜리 보다 2년짜리 금리가 더 높아요. 네.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연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장기 쪽은 양가적인 고민이 들어요. 금리 인하되는 건 좋은데, 네. 야, 금리 인하돼서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어떡하지? 물가가 아,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양가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단기 네. 금리는 그냥 금리 인하 내려가는 만큼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리테일 고객분들이나 이렇게 뭐 다시 사실 기관분들은 커브 같은 것도 플레이를 하실 수 있죠. 이거 단기 쪽 사서 장기 쪽 네. 이런. 근데 기관분들은 가능하신데 리테일 고객분들께는 어떤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장기채 투자가 좋은 거고 올해처럼 뭐 제가 7월 조금 높게 보지만 어쨌든 9월이든 11월이든 인하가 있는 해는 단기 쪽이 변동성 대비 성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리도 장기보다 더 높으면 네. 사실 여기서는 굳이 그러니까 진짜 개인 고객분들이 트레이더처럼 사실 거 아니면 그냥 단기 쪽 사시는 게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성과가 좋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결국 지금 단기가 장기보다 높은 커브 역전이 있는데 네. 그 역전도 해소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반기에. 단기 곱하기 3. 예, 뭐. 그건 알아서. 뭐, 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곱하기 3 이런 거는 네, 개인의 선택입니다. 네. 아, 단기가 그래도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 인하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장기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나 그게 아니라 이제 보험성 인하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단기 투자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채권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면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네. 주말에는 뭐 요즘 이제 애 보는 게 좀 많아. 그 비중이 갑자기 생겨서 아 네, 그렇습니까? 열심히 네, 육아. 아 육아 야, 너무 행복하죠. 네. 주말에 어제가 왜 막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죠. 네. 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 이 아이에게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가정적인 네, 우리 강승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미국의 뭐 금리나 그리고 채권 투자에 관한 이야기 조금 나눠봤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시고 네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네.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강승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했고요. 이제 오프닝 벨 라이브가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어마어마한 상승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내용들도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함께 확인하시도록 하시죠. 저는 주말 지나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혹시 3프로 앱 다운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 얼른 다운 받으셔서 여러 데이터들 함께 자료들 참고하시면서 또 더 좋은 투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